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문법을 같이 공부할 이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한마디로 답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 그림에는 누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동물에게 말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동물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죠. 아무리 인간과 비슷하게 생겼더라도 말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동물을 인간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을 통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답을 한다면 인간은 언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공기처럼 익숙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언어에 대해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번 회차의 학습 목표는 첫째, 언어의 본질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언어의 특성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할 내용은 첫째, 언어의 본질, 둘째, 언어의 특성입니다. 재미있는 OX 퀴즈를 풀어볼까요? 문제를 읽고 답을 생각해 보세요. 언어는 말이다. 정답은 O입니다. 언어는 생각, 느낌 따위를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에 쓰는 음성, 문자 따위의 수단을 말합니다. 여기서 음성이 바로 말입니다. 따라서 언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법은 책을 읽는 행위를 뜻한다. 정답은 X입니다. 책을 읽는 행위는 독서입니다. 문법은 말의 구성과 사용상의 규칙을 뜻합니다. 그것은 행위가 아니라 이해하고 기억해야 할 지식에 해당합니다. 언어에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 아랍어, 스페인어 등이 있다. 정답은 O입니다. 지구상에는 수천 종류의 언어가 있고 한국어는 그 언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언어란 무엇일까요? 언어의 특성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는 인간의 의사소통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죠. 그래서 언어는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요소가 됩니다. 즉, 언어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창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언어는 인간의 사고활동에 대해 알려주는 창이 되고요. 사회적 삶을 보여주는 창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인간의 삶의 양식인 문화를 보여주는 창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의 특성에는 5가지가 있는데요. 이 5가지 특성은 여러분이 잘 구별해서 사례와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언어의 첫 번째 특성은 자의성입니다. 자의는 내 마음대로라는 뜻인데요. 언어는 형식과 내용의 결합이 필연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언어의 내용은 의미이고 언어의 형식은 소리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나타내는 바가 바로 언어의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그림을 가리키는 소리가 한국어에서는 집, 영어에서는 house, 중국어에서는 찌아입니다. 왜 이렇게 소리가 다른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자의성입니다.
분명히 같은 대상인데 이렇게 소리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언어의 내용과 형식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의성입니다. 우연적으로 소리와 내용이 맺어졌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규칙성인데요. 언어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양말을 신어라 라고 하지 끼어라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언어는 마음대로 말할 수 없는, 아무렇게나 말할 수 없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규칙성입니다. 세 번째로는 언어는 창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는 화수분과도 같은데요.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보물단지와도 같습니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단어는 한정돼 있는데요. 이 한정된 단어를 가지고 무한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특성은 사회성인데요. 언어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가위를 내 마음대로 방가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가위를 가리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위는 가위이죠. 그렇게 정해졌으면 따라야 합니다. 즉 언어는 사회적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어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정해진 언어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는 천을 가리키는 말이 즈문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즈문원, 즈문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요즘에는 누구도 즈문원, 즈문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원, 천개라고 말을 하지요. 이처럼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새로운 말이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역사성입니다. 이와 같은 언어의 5가지 특성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구별해서 예와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한다고 했었죠. 의사소통을 하려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인간의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미치는 관계를 상호작용 또는 상호의존이라고 합니다. 언어와 사고는 이처럼 상호의존하고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는데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파랑, 초록 계열의 색채어 개수 비교 실험에서 세츠와나어 사용자는 파랑과 초록의 색채 구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세츠와나어에서는 파랑과 초록 계열의 색채를 한 개, 그러니까 파랑과 초록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죠. 한 개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영어는 2개, 러시아어는 3개를 가지고 있는데 파랑과 초록을 구별하지 않는 세츠와나어 사용자가 파랑과 초록 색깔의 구별을 가장 어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파랑과 초록을 분명하게 구별을 합니다. 파란색 하늘, 초록색 풀. 그래서 우리는 파란색과 초록색을 아주 잘 구별하죠. 근데 세츠와나어 사용자는 파란색 하늘, 파란색 풀 또는 초록색 하늘, 초록색 풀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니까 파랑과 초록을 구별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없을까요? 인간은 대개 자기중심적으로 세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와 같은 단어를 보면 이리저리, 나와 가까운 곳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나와 먼 곳을 나중에 얘기하게 됩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우리 인간의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어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사회의 모습에는 지역, 계층, 직업, 연령, 성별 등과 같은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 사회의 모습이 언어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요. 자, 이것을 영상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와서 어떤 음식을 먹다가 지금 다다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방 친구들이 막 그게 무슨 말이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달다는 표현이었는데 다 이해 못하고 저는 당연히 쓰는 말이었는데 우리가 서울말로 생각하기에는 맞나가 그게 맞느냐 옳느냐 그르냐 할 때 그 맞느냐 그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도저히 그런 말 할 상황이 아닌데 얘가 맞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맞아?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걔가 맞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 말 상황이 아닌데 왜 맞냐고 하냐 막 그러니까 이제 걔가 맞다 너 서울 살면서 그런 거 못 알아듣겠구나 해서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지칭하는 데 대해서 어떤 걸 지칭하는 데 대해서 되게 그 말하기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만. 아까도 뭐 예로 이렇게 나왔지만 뭐 찌짐 같은 거는 되게 충격이었고 찌짐이 전이에요. 부침개인데 그 찌짐을 찌짐이라고 하지 찌짐을 부침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나 뭐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되게 놀랐 지금 제가 이제 약간 자, 언어와 사회에 대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향전이라는 소설에서 점을 보라고 권유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서울 사는 맹인은 이 점을 보라고 권유하는 대목에서 문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남원에 사는 맹인은 문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역에 따라 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지역에 따라 다른 언어를 지역 방언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인간 사회, 그 중에서도 지역적인 요소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역이라는 사회적인 요소가 언어에 반영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계층, 직업, 연령, 성별, 이 네 가지 사회적인 요소가 언어에 반영되는 경우인데요. 만약에 안내원과 구매자가 전화통화를 한다면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도 목소리와 말투를 통해서 전화하는 사람의 성별과 연령, 그리고 언어적 교양이나 태도, 쓰는 어휘를 통해서 계층과 직업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소리가 굵으면 남자, 목소리가 가늘면 여자가 되겠지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말투를 쓰는지 어른 같은 말투를 쓰는지를 통해서도 연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어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계층과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도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이외의 사회적 요소, 즉 계층, 직업, 연령, 성별, 이와 같은 사회적 요소가 언어에 반영되었을 때 그 같은 말을 사회 방언이라고 합니다. 즉 이와 같은 모든 사실을 통틀어서 언어 주체의 사회적 존재 양식을 드러낸다는 것인데요.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즉 언어 주체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존재하는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언어와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조금 전에 사고, 사회가 언어에 반영된다고 했는데요. 사람들이 살면서 이룩한 그 지역 고유의 문화가 또한 언어에 반영이 됩니다. 사례를 통하면 좀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당연히 이 지역 사람들은 고기잡이를 통해서 생활을 유지하겠죠.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팔라우어 사람들의 언어에는 바다와 관련된 어휘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지역의 문화, 고기잡이를 많이 하고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이 문화가 팔라우어 사람들의 언어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을 통해서 그 지역 고유의 문화가 언어에 반영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 말고 우리나라의 예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경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농경 문화의 영향으로 쌀, 논,
밭, 농기구 관련 어휘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당연한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식주 문화가 한복, 김치, 가옥 등 의, 식, 주가 되죠. 우리나라의 문화가 그대로 한복, 김치, 가옥, 의식주 관련 어휘에 그대로 녹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한 나라, 그 지역 고유의 문화가 언어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를 보시면 양반과 상민이 나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어보시면 양반과 상민이 하는 말이 다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양반과 상민은 사회적 계층에 해당합니다. 사회적 계층에 따라 사용하는 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언어는 사회를 반영하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 글을 한번 볼까요? 자, 나 글을 보시면 폭발 가능한 각수로 가득 찬 상태가 위험하죠. 그런데 빈, empty, 빈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는 표현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부주의하게 행동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분명히 위험한 상태인데도 빈이라는 단어에 이끌려서 그렇게 부주의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사고에 언어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언어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글을 보시면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청소년이 미역국 먹었어 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미역국 먹었어 라는 말을 들으면 물론 실제로 미역국을 먹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관용적으로 시험에 불합격하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살다 온 청소년은 이런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미역국 먹었어 라는 말에 담긴 문화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역이 미끌미끌하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미역을 많이 먹었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미역국 먹었어 라는 말에 담긴 새로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언어는 문화 그 자체이면서 문화의 반영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언어를 도대체 어떻게 습득하게 되는지, 동물이 아니라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한다면 도대체 인간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언어를 습득하는 것일까요? 자,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는 조건에는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언어 습득에 필요한 유전적 장치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 언어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면 선천적으로 언어 습득에 필요한 장치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서 후천적 요인은 전혀 없을까요? 아니죠. 머릿속에 언어 습득에 필요한 유전적 장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변 어른들이 하는 말, 즉 어른들의 언어적 자극이 끊임없이 아기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이러한 후천적 요인이 합해져서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어 발달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림을 보시면 아기가 말을 하게 되는 과정이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옹알이 단계부터 두 단어 단계까지 아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옹알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엄마 하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엄마 이렇게 한 단어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넘어가서 곰돌이 약 이렇게 두 단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단어를 이야기하게 되는 아기가 이제 25개월에서 34개월이 되면 전보문 수준의 문장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원이 이 차 탄다.
핵심만을 전달하는 문장이죠. 이런 단계를 전보문 단계라고 하고요. 전보문 단계에서 더 나아가면 이제 아기가 완전한 문장을 만들게 되는데요. 노란 기타를 치는 나는 정말 멋져요. 이제 어린이가 이렇게 완전한 문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들고 이 아이가 있잖아요.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해서 그리게 되었습니다.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즉, 구어 능력의 완성 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6살이 되면 구어 능력이 완성된다니 정말 신비로운 인간의 언어 습득 능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언어 습득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아프리카의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에서 쓰는 스와힐리어에서는 사람을 음투라고 하고 사물을 키투라고 하는데 아기가 언어를 배우기 전까지는 키투라고 하고 언어를 습득한 후에야 음투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인간은 언어를 습득한 뒤에야 비로소 한 명의 진정한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바로 언어 습득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언어가 인간에게 얼마나 본질적인 요소고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겠죠? 다음으로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언어의 특성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자의성, 규칙성, 창조성, 사회성, 역사성이 그것인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어의 자의성인데요. 언어 기호에서 내용과 형식이 필연적인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 한국어에서는 사과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애플이라고 하고요. 독일에서는 아펠, 일본에서는 링고, 중국에서는 핑거라고 합니다. 그림은 하나입니다. 분명히 하나의 대상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나라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 바로 언어의 내용에 해당하고요. 여기서 보시는 5가지 이것이 소리, 사과, 애플, 아펠, 링고, 핑거 이와 같은 소리가 언어의 형식에 해당하는데요. 언어의 내용과 형식 사이에는 아무런 필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의라는 말이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맺어졌다는 뜻인데요. 언어의 내용과 소리, 형식 사이에는 이처럼 필연적이지 않은 우연성, 즉 자의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언어의 특성으로 규칙성이 있는데요. 언어는 특정한 규칙이 존재하는 가장 정교한 기호를 갖춘 체계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한국인들은 북문이라는 단어를 북문이라고 하지 북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북문이라고 발음을 하죠. 왜 그럴까요? 이 단어를 북문으로 발음하자는 규칙이 한국인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을 볼까요? 아버지께서 제가 있는 곳으로 가으시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한국인도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아버지께서 제가 있는 곳으로 가시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어의 규칙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어디 가셨니? 라고 묻는 말에 이 사과 정말 맛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한국인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어의 규칙입니다. 아무렇게나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의 언어에는 특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어도 언어의 일종이기 때문에 한국어는 말소리, 낱말, 문장, 담화 차원에 거쳐서 특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규칙성입니다. 다음으로 언어의 창조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성은 한정된 말소리로 무한히 새로운 단어를 생성해내는 특성을 말하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한국어에는 자음과 모음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자음은 19개고요.
모음은 21개입니다. 그 각각의 사례는 이 왼쪽에 나와 있지요. 19개와 21개를 더하면 40개죠. 한국어의 말소리는 40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소리가 40개라고 해서 40개의 단어 또는 40개의 문장만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보다시피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50만 개가 넘는 단어들이 실려 있습니다. 한국어의 말소리는 40개인데요. 사전에는 50만 개가 넘는 단어가 실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창조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없겠죠? 다음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래가 있습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제가 지금 이 문장을 쭉 읽었는데요. 각기 다른 단어로 문장이 끝없이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도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는 언어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언어의 자의성, 규칙성, 창조성, 이 특성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은 언어의 어떤 특성에 대해 설명하는 글일까요? 한국어에서는 집, 영어에서는 house, 중국어에서는 지하, 프랑스에서는 메종, 일본어에서는 이에.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소리가 이처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특징이었죠? 예, 잘 맞히셨습니다. 언어의 자의성이지요. 자, 다음 글을 한번 보실까요? 밥을 먹어라는 자연스럽고 너는 예뻐라 라는 문장은 어색하죠? 이것은 왜 그럴까요? 동사는 명령형이 가능하고 형용사는 그렇지 않다는 규칙이 한국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언어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을 뭐라고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언어의 규칙성이죠. 자, 그러면 달을 한번 보실까요?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개념과 사물 등이 생겨남에 따라 신어, 새로운 말은 계속해서 만들어진다. 한정된 말소리를 가지고 무한한 단어를 만들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언어의 특성은 뭐였죠? 예, 잘 맞히셨습니다. 언어의 창조성이지요. 네, 다음으로 언어의 사회성과 역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것은요, 언어는 사회적 약속 체계이므로 개인이 언어를 함부로 바꿀 수 없는 특성을 말하는데요. 자, 지금 누군가가 가위를 방가라고 부른다면 그 누구도 방가라는 말이 가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없겠죠. 이처럼 언어라는 것은 한번 그렇게 부르기로 정해지며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 언어는 약속이라는 사회적인 특성, 즉 사회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어의 사회성이 지닌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언어의 사회성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지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의 사회성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고요.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 언어 사회를 협동하게 합니다. 자, 왜 이런 것이 가능하냐면 사회성이 약속이잖아요. 한 사회가 한 언어를 사용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 그 사회를 사는 사람들이 그 언어를 가지고 협동하고 의사소통하고 더불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언어의 역사성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이 역사성인데요. 자,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준국어 대사전을 검색해보면 슈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처음 보시는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슈룹이라는 단어 밑에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우산의 옛말, 그리고 슈룹 위 우산, 즉 슈룹은 우산이란 뜻이다 라는 문장이 훈민정음, 해례본,
용자래에 나와 있습니다. 훈민정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슈룹이 우산의 옛말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지금은 비 오는 날 그 누구도 슈룹 쓰자라고 말을 하지 않죠. 지금은 우산 쓰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슈룹 쓰자라고 말을 했겠죠. 이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언어는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이와 같은 변화를 겪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역사성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사회성과 역사성 좀 모순되어 보이지 않나요? 언어는 함부로 바꿀 수 없다고 했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것일까요? 자, 언어의 사회성과 역사성이 무엇이며 언어라는 대상에 작용하는 이 두 가지 특성의 서로 다른 점은 무엇인지 정리하면서 헷갈리는 점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도록 합시다. 언어의 사회성은 언어가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언어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언어의 역사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변하는 특성이죠. 즉 언어의 사회성은 지금 이 순간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특성이고요. 언어의 역사성은 오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언어의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 분명히 구별되셨죠? 이번 회차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먼저 언어의 본질을 학습했습니다. 인간은 언어적 존재이기에 인간의 삶과 언어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언어는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주고 인간의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언어에는 인간의 사회적 조건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언어를 지역 방언이라 하고 인간의 계층,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달라지는 언어를 사회 방언이라고 합니다. 또 언어는 문화를 담는 그릇으로서 문화의 일부이자 문화의 반영체라는 점을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언어의 특성을 학습했습니다. 언어는 형식과 의미의 관계가 자의적이고 매우 규칙적이면서도 무한한 생산성을 가진 열린 체계이며 한 사회의 약속이기에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는 서서히 변하는 것입니다.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자의성, 규칙성, 창조성, 사회성, 역사성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을 한번 보실까요? 문화의 반영체인 언어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충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문화의 반영체라는 사실은 여러 언어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벌써 많이 확인을 했죠. 이 글에서는요, 에스키모족의 언어가 나오는데요. 에스키모족은 항상 눈과 더불어 사는 민족이니까 에스키모족의 언어에는 다양한 눈 명칭이 있고 바다로 둘러싸인 호주의 원주민 언어에는 다양한 모래 명칭이 있고 논농사 문화권인 필리핀 군도의 이푸가오족 언어에는 20여 가지의 쌀 명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지역, 그리고 그 지역적인 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사례죠. 언어는 문화를 반영한다. 언어는 문화의 반영체이다. 각 언어가 해당 언어권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 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실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표현 중에서 이리저리와 같이 말하는 사람 중심의 세계인식이 반영된 예를 더 찾아볼 수 없을까요? 이리저리, 가까운 곳을 먼저 말하고 나와 먼 곳을 먼저 말하는 언어 표현. 자, 많겠죠. 여기, 저기, 그리고 이것, 저것, 그리고 국내, 외, 오다, 가다.
모두 말하는 사람을 먼저 얘기하고 말하는 사람과 먼 쪽을 나중에 얘기하는 언어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볼까요? 한국어에 우리 엄마, 우리 집과 같이 나의 대신 우리라는 표현이 잘 쓰이는 이유를 한국 문화의 특성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자는 문제인데요. 한국인들은 우리 집, 우리 엄마와 같이 말을 합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my mother, my house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죠. 분명히 나의 집, 나의 엄마이지 우리 집, 우리 엄마는 아니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나의 집, 나의 엄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어에서는 나의 대신 우리를 쓰는 것일까? 한국 문화의 특성에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나보다는 우리라는 말을 즐겨 쓴다는 것인데요. 흔히 한국인들은 체면을 중시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때의 체면이 바로 공동체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생각하다 보니까 체면을 의식한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함께 생각하는 문화, 즉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나의 대신 우리라는 말을 즐겨 쓴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화의 반영체가 언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배운 내용을 심화하는 학습을 해봅시다. 화면에 보이는 문제는 수능 기출문제인데요. 수능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번 회차에서 배운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서로 유사한 말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이라고 물었네요. 자, 보기를 함께 볼까요? 보기를 보시면 기역부터 리을까지 명언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기역은 스티븐 핑커가 한 말이고 니은은 노암 촘스키가 한 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 말을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기역부터 리을까지 나와 있는 이 말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역부터 리을까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역, 언어는 본능의 일종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네, 이번 회차에서 배운 내용에 관련되는 말인데요. 언어 습득 능력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본능은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것이죠. 따라서 기억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는 선천적이고 유전적으로 습득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을 보시겠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단어로 무한한 문장들을 생성해낼 수 있다. 이번 회차에서 많이 들은 내용이네요. 무엇일까요? 예, 바로 언어의 창조성입니다. 잘 맞히셨네요. 언어의 창조성은 유한한 말소리나 단어로 무한한 단어나 문장을 만드는 특성이었죠. 따라서 니은을 통해 언어의 창조성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디귿을 볼까요? 어떠한 언어도 혼자만으로는 인간이 이루어낸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없다. 여기서 인간이 이루어낸 모든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 인간이 사회를 이루며 살면서 이룩한 문화가 되겠지요. 자, 인간의 언어는 바로 문화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가 문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각 언어마다 문화가 다 다르고 그 다른 문화가 언어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언어도 혼자만으로는 인간이 이루어낸 모든 것, 즉 문화를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특정 지역의 언어는 특정 지역의 문화는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언어가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디귿을 통해 언어는 문화의 반영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을을 보겠습니다. 세계는 여러 시각이 모인 모자이크이다. 언어가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그 모자이크 한 조각을 잃는 것이다. 자, 왠지 디귿과 비슷한 느낌이 드는 말인데요.
모자이크 한 조각을 잃는 것이랍니다. 언어가 사라질 때마다. 이 말은 언어에는 인간이 이룩한 모든 것, 문화가 아로새겨져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언어가 사라질 때마다 인간이 이룩한 모자이크 하나가 사라진다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리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언어가 문화의 반영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귿과 리을이 왠지 의미하는 바가 유사한 단어 같지요? 자,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네, 보기를 통틀어서 의미하는 바가 유사한 문장은 디귿과 리을, 즉 5번이 정답이 됩니다.